부동산 하락이 진짜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락이 이렇게 심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고 경매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경매 공부를 막 시작한 초보분들은 주로 유튜브를 통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공부하는 분들이 겪는 큰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경매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영상을 보면 경매 물건 분석을 해주고요. 어떤 영상에서는 권리 분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영상에서는 명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어떤 영상에서는 입찰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영상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뒤죽박죽이 되어서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공부한 것 같은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뭐부터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몇 번 해보다가 또 포기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공부하실 때는 단편적으로 뭐 명도나 권리 분석 그리고 입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과정과 흐름을 이해해야 정확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아닌 숲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경매 흐름을 모르고 체계 없이 공부하면 누구나 똑같이 겪는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만 여러분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딱 1분만요. 경매 공부를 하는 제 회사 동기가 딱 그랬습니다. 그 친구는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나왔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경매 공부를 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내가 경매 공부하려고 유튜브 영상 50개 넘게 봤는데 나 경매 시작을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냥 너가 유튜브에서 본 것 그대로 하면 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동기가 아니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순서를 모르겠어. 경매 처음 하는 시작하는 단계부터 나중에 수익하는 단계까지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처음에 물건 검색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 친구는 유튜브 영상도 정말 많이 봤던 친구고 심지어 주말에는 경매 특강도 들으러 갔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흐름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권리 분석은 할 줄 아는데 본인이 권리 분석을 하고 나서 바로 입찰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임장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출을 알아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잘 섞여가지고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부동산 경매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꼭 이 흐름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이 간단하지만 해결이 안 되면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매번 공부만 하다가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동산 경매의 흐름을 총 5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그 5가지 단계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법은요, 부동산 경매를 하는 모든 사람이 따르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에서 벗어난 경매 투자자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경매뿐만 아니라요, 일반 매매도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분들도 다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송사무장님, 부익남님, 그리고 전신사임당님, 이분들도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이 방법대로 한다는 거죠. 오늘은 이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과 순서대로 하신다면 경매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물건 분석부터 입찰, 낙찰, 그리고 수익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각 흐름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게 되니까 오늘은 흐름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경매를 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바로 물건 검색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먼저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입찰할 아니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물건을 먼저 검색하세요. 검색 대상이 정해져야 그 대상 기준으로 모든 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건 검색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오늘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물건 검색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물건 검색하는 방법 보여드리기 전에 내가 입찰할 물건의 기준을 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물건 검색 기준 3가지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물건 종류, 투자금, 지역 이렇게 3가지입니다. 먼저 물건 종류는 뭐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토지인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물건 종류는 아파트만 봅니다. 특히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환금성이 좋고 그나마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아파트를 하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지금 여러분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 기준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돈이 2천이다, 3천이다, 5천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지역은 전국에 있는 시, 군구를 다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 광역시와 인구 20만 이상 도시는 거의 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초보라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살았던 지역 중에 한 개를 정해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유료 경매 사이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법원 경매 사이트는 불편해서 유료 경매 사이트를 저는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가급적 유료 경매 사이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료 경매 사이트에 지금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물건 검색 기준을 세팅하고 물건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진행 물건, 그 다음 물건 종류, 아까 제가 물건 종류 말씀드렸죠? 물건 종류에서는 아파트, 그리고 나의 투자금은 여기 감정가격으로 저는 기준을 잡는데요. 만약에 제 투자금이 1억이라고 해볼게요. 1억이면 보통 대출을 최대한 받으면 70%지만 약간 무리할 수도 있으니까 50%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억짜리 물건을 받게 되면 50% 대출을 받아서 1억이 나오고 그 다음 제 돈 1억을 투자해서 2억짜리 물건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전세를 놓게 되면 투자금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경매에서는 일단 잔금을 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감정가격에 제 2억이라고 했죠? 그럼 2억까지 봅니다. 그리고 주소는 2억이면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물건이 많을 테니까 지방광역시로 볼게요. 저는 울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물건 종류 했고요. 그 다음에 나의 투자금 감정가격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주소에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 투자 기준에 맞는 울산의 아파트 경매 물건들이 쫙 나옵니다. 이 물건 중에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고르시고 시세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 현장에 나가기 전에 시세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거래 가격은 얼마였고 지금 부동산 호가는 얼마고 또 중개사님한테 직접 전화해봐서 파악한 시세, 이렇게 총 3가지 시세를 파악한 다음에 나머지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세 조사 하시기 전에 권리 분석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먼저 검증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유치권이 있는 이런 권리 분석상 하자가 있는 물건들은 하시면 안 되겠죠. 원래 물건을 고를 때는 이렇게 시세와 권리 분석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수요와 공급의 흐름, 그리고 전세 시장의 현재 상황 등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은 스킵하고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을 정했으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 물건지로 떠나는 겁니다. 그 물건지에 가서 아파트 단지 분위기도 실제로 보시고요. 뭐 아이들이 많은지 아니면 노인분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 말이죠. 밀린 관리비는 실제로 얼마인지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이나 집주인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뭘 물어보냐면 낙찰받고 나서 이사를 가실 건지 아니면 다시 계약을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만약에 학교가 있었다면 그 학교에 가는 동선은 괜찮은지, 그리고 그 학교 실제로 걸어서 몇 분이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또 학원가가 있는 지역이라면 실제로 그 학원가에 큰 학원들이 많은지, 프랜차이즈 같은, 아니면 그냥 중소형 학원들이 많은지, 그리고 성인 학원이 많은지 아니면 초등학교 학원이 많은지, 중고등학생 위주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눈을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사에 방문해서 또 시세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부동산에 가서 매매와 전세 시세가 실제로 거래되는 건 얼마인지 이걸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전세를 놓으면 바로 놓이는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인테리어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중개사님이랑 대면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요, 임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입찰할 물건의 상태와 지역의 분위기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임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개팅으로 따지면 실제로 만나서 이제 얘기해보는 거예요. 임장을 말씀드리면 약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인터넷이 좋아져서 인터넷만으로 조사 가능한데 꼭 임장 가야 되나요? 라고 말이죠. 네, 저는 꼭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임장을 가면요, 네이버 지도가 3D로 보입니다. 네이버 지도로 보면 이 길은 언덕이었지, 여기는 좀 우범지대 같았는데, 이 아파트 단지는 주차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여기 지도에는 지금 학원이 많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큰 학원은 없었고 다 중소형 학원만 있었어. 이런 정보들이 머릿속에 가상현실처럼 쫙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에 있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이랑 그 지역을 생각하는 레벨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임장을 꼭 가길 권장드립니다. 자, 임장을 이제 다녀왔으면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입찰입니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가를 산정하시고 입찰을 하면 되는 거죠. 입찰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려두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법원 입찰하는 방법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입찰까지 했어요. 폐찰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낙찰 받았다는 가정으로 말씀드릴게요. 낙찰을 받으면요, 법원에서 이렇게 낙찰을 받은 뒤 7일 뒤에 매각 결정 허가라는 걸 해줍니다. 매각 결정 허가 이후에는요, 7일 동안 채권자들이 이 낙찰된 물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시간을 줍니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대금 납부 기한이라는 게 결정됩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1월 1일에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7일 뒤인 1월 8일에 매각 결정 허가가 나옵니다. 매각 결정 허가라는 거는 여러분이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 여러분이 잔금을 낼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각 결정 허가 일로부터 7일 뒤까지 채권자들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월 8일날 매각 결정 허가가 나왔다면 1월 15일까지 대금 납부 기한 결정 전까지 항고를 할 수 있는 거죠. 1월 15일까지 항고가 없으면 1월 15일 날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보통 대금 납부 기한은 30일을 줍니다. 따라서 대략 2월 15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되겠죠. 2월 15일까지 대출을 받아서 혹은 여러분의 돈으로 대금을 납부하면 이제 물건은 여러분 소유가 됩니다. 잔금을 납부한 뒤에는 소유권 취득하시고 명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낙찰까지 받으셨다면 이제 네 번째 단계인 명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명도를 소유권 이전 전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FM대로라면 소유권 이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명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약간 병행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3단계 임장을 갔을 때 물건지에 아무도 안 살고 빈집이라면 너무나 땡큐지만 누군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사를 가주셔야 우리가 물건을 팔던 전세를 내놓던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나 소유자분이 물건지에서 나가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이 명도는 아주 원활하게 될 수도 있고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명도는 살고 있는 사람에 따라 난이도가 다른데요. 만약에 배당을 100% 받는 임차인이라면 명도 난이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있지만 배당을 일부만 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저항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배당금을 인수하고 나서 저희가 배당금 나머지를 주면 충분히 내보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까다로운 케이스인데요. 대항력이 없지만 배당을 못 받는 임차인이거나 아니면 채무자, 즉 집주인이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이제 그냥 집에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비나 보상 등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명도의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겁을 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요. 여러분 법은 낙찰자 편입니다. 이 경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법원에서 진행이 됐던 보증된 물건이기 때문에 법은 낙찰자 편입니다. 실제로 강제 집행이나 최악의 경우까지 치닫는 경우는 한 2%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대화에서 99% 다 명도가 협상되는 걸로 저는 지금까지 경험을 했고 주변 사례도 그렇게 봤습니다. 협상을 통해 명도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완료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경매 전체 흐름의 80%까지 온 겁니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엑시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엑시트라는 거는 이 낙찰받은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검색할 때부터 이 물건에 대해서 단기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전세를 내놓을 건지 내가 실거주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이 전략에 따라 입찰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단기 매도는 소유권 취득하시고 명도 완료 후에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양도세율이 세기 때문에 입찰가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어야겠죠. 두 번째로 전세를 놓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명도를 완료하시고 인테리어를 하고 전세를 부동산에 내놓으면 됩니다. 보통 2022년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들은 아직은 준신축 혹은 신축이기 때문에 별도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2015년 이전 아파트다 라고 하면은 부분적으로 슬슬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엑시트 전략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그 방향에 따라서 세부 액션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은 입찰 전에 반드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매도를 하는 분들은 엑시트 단계에서 바로 수익이 나오겠죠. 물론 싸게 낙찰받아서 확정 수익이 있을 때만 단기 매도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전세를 놓는 분들은 전세 만기인 2년 뒤에 매도를 하셔서 일반 과세 혹은 비과세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엑시트 플랜을 미리 짜시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가요? 이제 경매 전체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전체 경매 흐름을 이해하셨으니까 각 단계별로 공부만 하신다면 충분히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흐름은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에서 벗어난 경매 투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동산 경매 부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경매에서 성공은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올바른 전략과 꾸준함입니다. 이번 영상과 다른 영상들을 통해 제가 올바른 전략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꾸준히 시청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